더 이상은 이리 살 수는 없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이 왔다! 이것이 밥 한 그릇의 무게로구나.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며 남편에게 밥값을 요구한 아내가 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을 팔아 국밥을 사 먹고 결국 제 손으로 장작을 패고서야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내. 차갑게 닫힌 방문 너머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진심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빈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주인이 된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깊고도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이 추위에 떨며 숨을 죽인 채 잠든 시각,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칼바람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외따로 떨어진 낡은 기와집 한 채는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어둠 속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을 잃은 그 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끼익, 달그락. 오래된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마른 나무가 서로 부대끼며 내는 그 건조하고도 규칙적인 소리는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다 되어가는지 심지 끝에 매달린 불꽃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도 덩달아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여인 서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갓 20 중반, 한창 곱디고 올 시절이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보다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혜의 손끝은 거칠었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실을 잡느라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였고 찬바람에 튼 손등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물레의 손잡이를 돌리고 왼손으로는 손뭉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그 단순하고도 고된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이 소리만이 이 적막한 집안에 살아있는 유일한 숨소리 같았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덜덜 떨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황소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서혜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입김을 호호 불어 얼어붙은 손가락을 녹였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라지는 모습을 서혜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젊음이, 자신의 희망이 저 입김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본래라면 남편이 누워 있어야 할 따뜻한 아랫목이었으나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조윤. 그 이름 두 글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서혜의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조윤은 본래 양반 가문의 자제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선비였습니다. 서혜가 처음 시집 오던 날,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평생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봄날의 눈처럼 허망하게 녹아버렸습니다. 과거 시험에 몇 번 낙방한 뒤 조유는 변해버렸습니다. 책을 덮고 술병을 들었으며 붓을 꺾고 노름패를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달래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태풍이 되어 집안의 기둥을 흔들고 지붕을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가사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논마지기가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곳간의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급기야는 서해가 시집올 때 해온 폐물들마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술집 주모의 웃음값으로 노름판의 판돈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서해는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면, 자신이 더 아끼고 모으면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고 밤에는 이렇게 물레를 돌리며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버텼습니다. 배가 고파 속이 쓰려와도 물 한 사발로 달래며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유독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배고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씨, 쯧쯧. 저 집 서방은 또 술판이라네. 부인이 저리 고생하는데 천하태평이지. 저러다 집안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야. 낮에 우물가에서 들었던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레를 돌렸습니다. 잡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더욱 빠르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윙, 윙, 윙.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이 돌아왔다.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쿵 하고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서해의 손이 멈췄습니다. 돌아가던 물레가 관성으로 몇 바퀴 더 돌다가 이내 스르르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안도감보다는 답답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서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 휘청거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 코롱불을 위협했습니다. 마당에는 조윤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비뚤어져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부인, 왜 이리 늦게 나오는 게요? 지아비가 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조윤은 헛발질을 하며 마루 위로 기어오르듯 올라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술 냄새가 서해의 코를 찔렀습니다. 서해는 말없이 남편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윤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으어, 춥다, 추워. 방이 왜 이리 냉골인가. 군불 좀 팍팍 떼지 않고. 조윤은 방바닥에 대자로 뻗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서해는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땔감이 떨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 땔감 살 돈마저 들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산에서 주워온 잔가지들로 겨우 밥만 지어 먹고는 냉골에서 솜이불 하나로 버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윤은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좀 주시오. 목이 타오. 조윤은 눈을 감은 채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손은 희고 고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서해의 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서해는 부엌으로 나가
사기 그릇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그녀가 물그릇을 내려놓자 조유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꺽 하고 내뱉고는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조윤의 코 골며 자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해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서해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술기운에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얼굴, 세상 근심 하나 없는 듯한 편안한 표정.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움이기도 했고 연민이기도 했으며 허무함이기도 했습니다. 서해는 조윤이 벗어 던진 두루마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옷자락에서 낯선 분 냄새가 났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잘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나온 것은 돌멩이 몇 개와 빈 담뱃삼치뿐이었습니다. 역시나 빈털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서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조윤의 두루마기 위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조차 사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해는 두루마기를 곱게 개어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호롱불이 깜빡이며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기름이 다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어둠이 서서히 서해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풍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해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이제 그만 도망치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든 남편을 향했다가 다시 자신의 거친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짐하듯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이리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고요해서 코를 고는 조윤의 귓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서해는 호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까지 모조리 태워버릴 기세로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불꽃이 확 타오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서해의 표정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고요한 바다와도 같은 서늘한 결이었습니다. 서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먹을 갈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물레 소리 대신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무뎌진 칼을 숫돌에 가는 소리처럼 날카롭고도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새벽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달개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이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저 골아 떨어진 산에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 자리가 내일이면 가시방석이 되리라는 것을,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헌신이 내일이면 차가운 계산서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서해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이 마치 흰 쌀밥처럼 보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서방님. 서해가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내일 아침상에는 아주 특별한 반찬이 올라갈 것입니다. 바람이 멈추고 세상이 숨을 죽인 순간 서해의 눈가에 맺혀있던 물기가 마르고 그 자리에 단단한 바위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지나고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산 너머로 희끄무레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꽁꽁 얼려버렸던 차가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그 빈자리를 창백한 아침 햇살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새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청아하고 맑았으나 밤새 술독에 빠져 허우적대던 이 집의 주인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퀴퀴한 술 냄새와 사람의 채취가 뒤섞여 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이 방바닥을 가로질러 조윤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조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거렸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빈 부글, 누군가 쇠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대는 듯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입안은 바싹바싹 말라 모래알을 씹은 듯 까끌까끌했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더듬거리는 손으로 머리맡을 휘저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자리에 아내가 떠다 놓은 시원한 꿀물이나 냉수 사발이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고 딱딱한 방바닥뿐이었습니다. 조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어디 갔소? 목이 다 죽겠는데. 갈라진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렸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윤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에 잠시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당장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얼른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이 불덩이 같은 속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쾅 열어 젖혔습니다. 찬 아침 공기가 훅 하고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 차가움에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마루로 나선 조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부엌 앞 작은 소반 위에 차려진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사이로 퍼져나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조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냄새는 실로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지난밤 빈속에 술만 들이부었던 그의 위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조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밥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갈하게 닦인 나무 소반 위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흰 쌀밥과 두부가 숭숭 들어간 된장찌개, 그리고 시원해 보이는 동치미 한 그릇이 그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조윤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당장 저 동치미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싶었습니다. 거참, 부인이 늦잠을 자나 했더니 이리 밥상을 봐두고 어디 갔나 보구려. 조윤은 헛웃음을 흘리며 털썩 소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숟가락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밥상 한가운데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듯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술이 덜 깬 흐릿한 눈을 비비며 글 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공짜 밥은 없으니 이 밥상은 값을 치른 손님에게만 냅니다. 순간 조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밥을 먹는데 값을 치르라니. 그는 종이를 구겨 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참, 부인이 내가 요새 통 안 놀아줬다고 이런 고약한 장난질을 치는구먼. 조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열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온기에 취해 숟가락을 푹 찌르려는 찰나 안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오셨습니까, 손님? 너무나도 정중하고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혹은 낯선 객주를 대하듯 예를 갖춘 목소리였습니다. 조유는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턱을 넘어 나오는 서해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헝클어져 있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쪽을 젓고 해진 옷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깨끗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화가 난 기색도 서운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사무적인 눈빛만이 조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시려거든 식대를 먼저 지불해 주시지요. 서해가 밥상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윤은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인, 지금 제정신이요? 나란 말이요. 나, 당신 지압이 조윤이란 말이요. 그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지붕 위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깜짝 놀라 푸드득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대꾸했습니다. 지압이라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가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지압이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자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허나 지금 댁의 행색을 보십시오. 울타리는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남의 집 밥상을 기웃거리는 꼴이 아닙니까? 조윤의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남의 집,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내 처인데 어찌 그런 망발을 한단 말이냐? 서해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도는 일을 어찌 가족이라 하겠습니까?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이요.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지요. 제게 당신은 그저 밥 한 끼 때우러 온 객일 뿐입니다. 객이라니, 손님이라니. 조유는 기가 막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화보다 배고픔이 더 급했습니다. 에잉, 쯧쯧. 그래, 내 나중에 줌세. 돈이야 벌면 되는 것 아니요. 이깟밥 한 끼 가지고 야박하게 굴기는. 조유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다시 숟가락을 밥그릇으로 가져갔습니다. 탁, 서해의 손이 조윤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가늘고 여린 손목이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노동으로 다져진 야무진 손길이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외상이 안 됩니다. 서해의 눈빛이 조윤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지난밤의 물기 어린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대가 없으면 물 한 모금도 들일 수 없습니다. 조유는 당황하여 자신의 품을 뒤적거렸습니다. 무엇이라도 꺼내서 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노름판에서 마지막 엽전 한 입까지 탈탈 털어버린 탓이었습니다. 먼지 낀 주머니 안감을 뒤집어 보아도 나오는 것은 부스러기뿐이었습니다. 조윤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눈앞에 놓인 동치미 국물에서 시큼하고 시원한 향기가 올라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꿀꺽 모굴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조유는 급기야 자신의 허리춤을 풀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그가 풀어 헤친 것은 고급 비단으로 지은 조끼였습니다. 비록 술 얼룩이 조금 묻긴 했으나 본래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아시오? 쌀 한 가마니 값은 좋게 넘는 물건이요. 이걸 줄 테니 어서 밥을 내놓으시오. 조유는 조끼를 벗어 서해에게 획 던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서해는 바닥에 떨어진 조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시집올 때 해온 혼수감으로 한 땀 한 땀 지어준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조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탁탁 털어내고는 품에 안았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해는 그제야 밥상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마치 가게 주인이 계산을 마친 손님에게 길을 비켜주듯 공손하면서도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손님. 조유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옷자락에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치미 국물을 그릇째 들고 마셨습니다. 쩌릿할 정도로 차가운 국물이 다 들어가는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후루룩, 쩝쩝, 체면도 예의도 없이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건져 먹고 김치를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고 음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맛있었습니다. 헌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마치 모래알처럼 따끌따끌했습니다. 밥을 씹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팔아 밥을 사 먹다니 그것도 내 집, 내 아내에게서. 조유는 씹던 밥을 꿀꺽 삼키며 힐끗 서해를 쳐다보았습니다. 서해는 마루 끝에 앉아 방금 받은 비단 조끼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당포 주인이 물건의 값을 매기듯 솔로 얼룩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 좀 먹으라고 사정하던 아내였습니다.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울며 매달리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자신을 투명 인간 보듯, 아니 그저 돈주머니로만 보는 저 차가운 여인은 조유는 밥 공기를 다 비우고도 쉬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더욱 허해졌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옷소매 사이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끼를 벗어버린 등허리가 유난히 시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조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트림을 하며 이쑤시개를 찾았을 그였지만 오늘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서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조끼를 갠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그 한마디가 조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볼 일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듯이 조유는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 오라는 곳도 없는데, 이 집 안에는 그가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시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는 마치 조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주인이 아니다. 너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대문을 나서는 조윤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의 앞길은 캄캄한 안개 속에 갇힌 듯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묘하고도 잔인한 거래가 시작된 첫날 아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주인이 갈 곳을 잃고 서성이는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늦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본격적인 동장군의 계절이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이제 살을 내는 듯한 칼날이 되어 마을 곳곳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나날이 길어져만 가고 장독대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 마치 소금을 뿌린 듯 했습니다.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조윤과 서해의 기묘한 거래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의 소지품을 하나씩 헤아려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을 먹으려면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오늘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려면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그것은 참으로 피를 말리는 계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갓을 내놓았습니다. 양반의 체면이자 자존심인가. 검은 말총으로 촘촘히 짠 그 갓을 서해에게 건넬 때 조윤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인데, 내 평생을 머리에 쓰고 다닌 것인데.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양반의 체면도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서해는 갓을 받아들고 먼지를 털어낸 뒤 담담하게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끼던 합죽선을 내놓았습니다. 대나무 사례 한 치를 발라 만든 여름날 풍류를 즐기던 그 부채도 겨울 국밥 한 그릇과 맞바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단 꽃신을, 그 다음에는 명주 바지를, 그 다음에는 옥으로 된 도장까지 조윤의 몸에 붙어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사귀를 하나씩 떨구며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듯이 조윤 또한 양반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초라한 알몸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얇은 속적삼 하나와 구멍난 버선 한 짝, 그리고 헐거워진 바지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추루이는 문틈과 벽틈을 비집고 들어와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유난히도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부짖고 지붕 위의 기와가 덜컹거리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조윤이 머무는 사랑방은 이미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군부를 떼지 않은 지가 열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천장에서는 냉기가 뚝뚝 떨어져 정수리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서 뼈가 아프구나. 조윤은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새우처럼 웅크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손끝은 이미 동상에 걸린 듯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건너방에서는 여전히 물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일정하고도 평온한 그 소리가 조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차가운 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루장 바닥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 시렸습니다. 조윤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부인,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물레 소리만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조윤은 다급해졌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손바닥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서혜야, 나 좀 살려다오. 얼어 죽을 것 같단 말이다. 제발 불 좀 넣어다오. 그제야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은은한 호롱불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아랫목에는 두툼한 요가 깔려 있었고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풍경이 조윤의 눈에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서혜는 물레 앞에 앉아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조윤은 염치불고하고 방 안으로 기어들어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문턱에서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십시오, 손님. 부인, 너무 추워서 그러오. 잠시만, 아주 잠시만 몸 좀 녹입시다. 이러다간 내 명에 못 죽겠소. 조윤은 애원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서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땔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시거나 나무 값을 주셔야 불을 떼지요. 세상에 공짜 불이 어디 있습니까? 조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야속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무라니, 이 엄동설 안에 내 손을 좀 보시오. 다 얼어서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어찌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단 말이오. 그럼 가진 물건이라도 내놓으시지요. 없소. 다 주지 않았소. 갓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이제 내게 남은 건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 하나뿐이요. 조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속적삼 하나 걸친 그의 모습은 흡사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서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자 조윤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주인이라 하셨습니까? 뜬금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 주인 조윤이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을 지켜온 종손이란 말이다. 조윤이 악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내는 비명이었습니다. 서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윤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조윤이 팔아치웠던 갓과 도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혜는 그것들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주인이란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되어주고 바람이 불면 벽이 되어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입니다.
서해의 시선이 조윤의 헐벗은 몸을 훑어내렸습니다. 허나 당신은 어떻습니까?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썩어가는데 어찌 집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당신은 이 집을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자신의 살을 파먹고 가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존벌레, 빈 껍데기.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조윤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어떤 욕설보다도, 어떤 매질보다도 더 아픈 말이었습니다. 조윤은 입을 뻥끗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은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노름판에서 헛된 꿈을 쫓으며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오지 않았던가? 그 대가가 지금 이 차가운 마루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서해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이 방은 땀 흘려 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빈 껍데기인 손님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과 추위가 조윤을 덮쳤습니다. 조윤은 닫힌 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이 닿았던 문고리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마루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존벌레, 내가 존벌레라니. 조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고 하얗던 손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굳은 살 하나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탄자로 술잔 하나 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손. 아내의 손이 거칠어지고 갈라질 때 자신의 손은 이토록 매끄러웠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조윤의 등 위로 하얀 눈발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여 눈부시게 깨어나는 새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푹푹 빠질 만큼 많은 눈이 쌓여 있었고 처마 및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게 얼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단 한 사람, 조윤만이 지옥 같은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마루 끝에 웅크려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는 이미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은 검푸르게 질려 있었고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몸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굳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조윤의 입에서 신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가늘게 새어 나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이제는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위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넘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꽃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자는 듯한 환상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것인가? 조윤은 스르르 눈꺼풀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마솥 뚜껑이 열리는 소리,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 그리고 구수한 밥 냄새. 그 냄새는 죽어가던 조윤의 의식을
현실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아서 저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싶다. 생존 본능이 그의 얼어붙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조유는 뻣뻣해진 다리를 질질 끌며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맨발이 눈 속에 파묻히자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서해가 쌓아둔 산더미 같은 집단과 장작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해오시거나 나무 값을 주셔야 부를 때지요. 지난밤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몸뚱어리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유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붓한 자루 무게밖에 모르던 손에는 무쇠 도끼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으아! 기합을 지르며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도끼날은 장작을 빗나가 땅바닥에 퍽 하고 박혔습니다. 충격으로 손바닥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젠장, 젠장. 조유는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빗나가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기필코 쪼개고 말리라. 퍽, 쩍,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작 한 개가 겨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작은 성공에 조유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비록 엉성하고 서툴렀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져 피가 맺혀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패고 나서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쌀이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며 마당 한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지난 날의 게으름과 오만함을 털어내듯 쓸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조윤의 몸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해놓은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장작더미, 반듯하게 치워진 눈길, 그리고 자신의 거친 손바닥.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조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노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서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쌓인 장작과 깨끗해진 길을 보고 놀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조윤은 쭈뼛거리며 서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숯검댕이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부인, 나무를 해왔소. 마당도 쓸었소. 이 정도면 밥 한 끼 값은 되겠소. 조유는 퉁퉁 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해는 조윤의 손과 그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지갑에서 엽전 2잎을 꺼냈습니다. 품삭시입니다. 일꾼에게 주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조유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받았습니다. 그 작고 차가운 동전 2개가 세상 무엇보다 무겁고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엽전을 꼭 쥐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서해가 내어준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꽁보리밥 한 그릇과 건더기가 듬뿍 들어간 시래기 된장국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깍두기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조윤에게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더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국물이 얼어붙었던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을 덮였습니다. 조윤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맛있다. 너무나 맛있다. 그동안 술집에서 먹었던 기름진 고기 반찬이며 노름판에서 시켜 먹었던 값비싼 요리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보리밥을 한 술 크게 떠서서 입안 가득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거친 보리알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며 고소한 맛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밥을 씹을수록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조윤은 숟가락을 쥔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밥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툭, 투둑, 굵은 눈물방울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으나 이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으앙, 으흐크. 조윤은 밥상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의 맛이 이렇게 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먹는 밥이 이렇게 달고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아내가 흘렸을 눈물과 땀방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쓰레기였구나.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나는 술값으로, 노름값으로 흥청망청 써버렸구나. 후회와 자책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밤, 홀로 물레를 돌리던 아내의 뒷모습, 자신이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말없이 받아주던 그 눈빛, 자신을 사람 만들겠다고 모진 척 연기했을 그 마음까지 모든 것이 사무치게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조윤은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사랑이자 자신의 죄를 씻는 성수와도 같았습니다. 서해는 문 밖에서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굶기고 추위에 떨게 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몇 번이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이 모든 고통이 헛수고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조윤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갔어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솜씨로 수세미질을 했습니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조윤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덜 깬 장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힘차고 능숙한 도끼질이었습니다. 퍽, 쩍, 장작이 시원하게 갈라졌습니다. 조윤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땀방울은 겨울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나 나태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노동의 기쁨과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가장의 자부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해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눈가루 사이로 조윤의 도끼질 소리가 희망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조윤은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단단한 어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빈 껍데기였던 사내가 속이 꽉 찬 알곡으로 여물어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섭던 동장군의 기세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가 봅니다. 지붕 위에 두껍게 내려앉았던 눈이 따스한 햇살을 이기지 못하고 투둑 투둑 물방울이 되어 처마 밑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는 마치 얼어붙었던 땅을 깨우는 봄의 노크 소리처럼 청아하고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온 노란 복수초 한 송이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 위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달콤한 흘내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조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신선한 공기가 채워지자 지난 겨울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술병이나 노름패가 아닌 손때 묻은 쌀이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조윤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이제는 제법 농사꾼의 손처럼 투박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손으로 마당을 쓸었고, 이 손으로 장작을 패었으며, 이 손으로 아내에게 건넬 밥값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조유는 마루에 앉아 깨끗하게 빤 하얀 버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님으로 대접받는 것이 두려워 밥을 굶거나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은은한 호롱불이 밝혀져 있었고 서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서늘했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유는 서해의 맞은편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고른 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서해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조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어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빈 껍데기로 살다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오. 조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방 안의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담은 참회이자 감사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가장이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것을. 조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해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린 듯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끼익,
오래된 나무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해는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비단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윤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조윤은 의아한 눈빛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스르르 매듭이 풀리자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조윤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겨울 밥값으로, 술값으로, 땔감값으로 서해에게 건네주었던 자신의 모든 물건들이었습니다. 갓, 도포, 비단조끼, 꽃신, 어느 하나 사라지지 않고 깨끗하게 손질되어 차곡차곡 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엽전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지불했던 밥값들이 고스란히 모여 있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어찌. 조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팔아버린 줄만 알았던 물건들이, 사라진 줄만 알았던 돈들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서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조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거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서방님의 물건을 어찌 남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언젠가 서방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돌아오시는 날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제가 잠시 맡아두었던 것입니다. 서해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의 땀과 눈물이 섞인 돈을 어찌 함부로 쓰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집을 다시 일으킬 귀한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조윤은 서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아내의 깊고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서 오랜만에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계절은 흘러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조윤의 집은 이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무너져가던 담장은 조윤의 손으로 튼튼하게 보수되었고 잡초만 무성하던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윤은 더 이상 술과 노름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에 박혀 있던 책을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땔감을 구하며 몸을 움직여 일했고 밤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낭낭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조윤의 집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허, 저 집 양반이 정말 딴 사람이 되었구먼. 그러게 말일세. 부인의 지혜가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웠어. 이제야 진짜 양반집 같아 보이는구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비웃음이 아닌 존경과 칭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윤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서해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얀 무명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나비처럼 고왔습니다. 조윤은 붓을 내려놓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걸린 낡은 현판을 떼어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고 금이 간 그 현판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새 나무판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힘차게 붓을 놀렸습니다. 일필휘지. 거침없이 써 내려간 글씨는 예전에 기교만 부리던 글씨와 달리 힘있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집. 조유는 그 현판을 대문 위에 높이 걸었습니다. 땀을 심으면 결실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며, 정성을 심으면 사람을 거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해가 다가와 그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으로 좋은 글귀입니다. 서방님, 다 부인 덕분이요. 당신이 내 마음에 사람됨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았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오랫동안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이제 막 피어난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윤과 서해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은쟁반 같은 보름달이 마당 가득 은빛 가루를 뿌려놓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사이로 두 사람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인, 그거 아시오? 조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산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오? 서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단 조끼입니까? 아니면 가십니까? 조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바로 그 추운 겨울날 당신이 내게 팔았던 빈 껍데기라는 깨달음이요. 서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 물건 값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소. 그러니 앞으로 남은 생동안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갚아 나가리다. 조유는 서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해도 남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풀벌레들의 합창이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손님은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 두 사람만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혹시 고단하고 힘든 하루였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분명 내일의 달콤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듯 지금의 시련은 더 단단한 당신을 만들기 위한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와 새 사람이 된 남편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풍경을 머리맡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꿈속에도 향긋한 매화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